경상남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란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나 많은 굴곡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동네 친구들과의 놀이와 숙제로 가득한 평범한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비행기에 매료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포항 해병대 기지에서 항공전자기술병으로 근무했던 시간은 도전적이면서도 보람찼으며 제 미래 경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전역 후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 학위를 따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소개팅으로 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와 배려심 깊은 성격은 단번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수는 마음씨 따뜻한 간호사였고 우리는 금세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준우와 민우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로 떠난 가족 여행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해병대 시절 추억이 깃든 테마파크인 에버랜드를 다녀와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날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우리는 호텔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수와 저에게는 만족스러운 직업이 있었고 신도시의 예쁜 아파트, 차 2대,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길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주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과분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39세의 강민호입니다. 군용 및 상업용 항공기 전자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항공우주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팀장입니다. 해병대에서 4년간 기술병으로 근무한 뒤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13년 전 서울로 이사한 직후 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3살 연하로 대형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서울 근교에 집을 샀습니다. 10살 준우와 8살 민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수는 민우가 태어난 후 저에게 정관 수술을 받으라고 설득했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 아름다운 집, 2대의 차와 활기찬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느 부부처럼 사소한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잘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이며 이것이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마지막 주말이 될 것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새로 산 비키니를 입은 지수를 보며 그녀의 젊은 외모에 감탄했습니다. 수영장은 관두고 그냥 여기서 쉬자고 농담을 던지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팔을 툭 치고는 아이들을 확인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숙소는 거실이 있고 방이 2개인 콘도 형태였는데 방마다 욕실과 간이 주방이 딸려 있었습니다. 한 방에는 아이들이 자고 다른 방에는 지수와 제가 묵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우리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휴대전화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 라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친척들한테 소식 전하는 중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지수의 가족은 서울에 살고 제 부모님은 은퇴 후 제주도에 계십니다. 아이들과 물놀이를 한 후 저는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닦았습니다. 그때 키가 크고 깔끔하게 면도를 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짧은 머리에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그는 자신을 도현이라고 소개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묻더니 지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빈자리가 많았는데 왜 굳이 우리 자리를 택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제가 앉기도 전에 그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는 충청북도 청주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공급업체 하나메디칼의 영업팀장이었습니다. 청주는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였죠. 하나메디칼이면 당신 병원에서 거래하는 곳 아니야? 라고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병원 앞에 그 회사 차들이 서 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병원에서 이용하는 업체 중 하나예요. 도현을 돌아보며 지수가 물었습니다. 서울에도 자주 오시나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3주에 한 번은 갑니다. 제 담당 구역이 청주에서 서울까지거든요. 여기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열리는 컨퍼런스 때문에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기 머물 예정이에요. 우리는 도현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충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청주 사이의 경부고속도로를 오가는 그는 자신을 행복한 유부남으로 묘사하며 여자 셋과 사는 집에 대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참 재밌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아들만 낳을 수 있거든요. 도현은 우리와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저와 아이들과 수중 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절해 보였고 지수와 그 사이엔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이 없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했고 도현은 다시 만나길 바란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믿겨져? 지수가 침실에서 말했습니다. 어쩌면 도현 씨가 내가 항상 원했던 딸을 갖게 해줄지도 몰라.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농담이라도 듣기 싫어. 민우 낳고 나서 수술하라고 제안한 건 당신이었잖아. 난 어떤 배신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어머, 그냥 농담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그럴 리 없잖아. 정말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농담은 전혀 웃기지 않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찰나의 죄책감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에서 시간을 보낸 뒤 아이들을 재우고 우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지수가 잠이 안 온다며 밤 수영을 다녀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같이 갈까?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있어야지. 금방 다녀올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어라고 했고 그녀는 나갔습니다. 우리 방은 3층이었고 수영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 지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수영장 구역으로 들어와 잠시 수영을 하더니 벤치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도현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우리 방 쪽을 힐끗 보는 것 같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저를 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몸을 굽혀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화면을 확대했지만 그들은 일어나 함께 자리를 떴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방금 만난 사람과 나를 배신한 것일까? 화장대 위에 그녀의 휴대전화가 있었고 확인해 볼까 고민했지만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지만 지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녀에겐 제가 정의할 수 없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왔네. 제가 말했습니다. 수영장에서 나가는 거 본 지 몇 시간 됐는데 미안해. 그녀가 답했습니다. 도현 씨가 내려와서 잠시 얘기하다가 근처 식당에서 술 한잔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 몸에서 나는 그 냄새가 뭔지 알아. 그녀의 숨결에선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갑자기 구역질이 났습니다. 서둘러 욕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속이 안 좋아. 세수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전체가 가짜였나? 아이들은 정말 내 자식일까?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지수가 다시 두드렸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금방 나갈게. 정리를 마친 뒤 침실로 돌아와 그녀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누웠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 누웠습니다.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와 도연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리다 지친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지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롯데월드에 가기로 약속했고 어떤 것도 그 약속을 깨뜨리게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기분은 어때? 옷을 입는 동안 지수가 물었습니다. 최악이야.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기로 약속했고 난 약속을 어기지 않아. 그녀는 흠칫 놀랐지만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식당으로 내려가 거의 대화 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지수와 저 사이에 앉은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린 것 같았고 지수 또한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롯데월드에 갈 거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컨퍼런스는 어쩌고요? 최대한 담담한 척 제가 물었습니다. 아, 지루한 세미나일 뿐이에요.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죠. 도현 씨, 민호 씨가 가족끼리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거든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나 보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가 일어설 때 도현이 말했습니다. 그가 지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롯데월드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수가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민호 씨? 도현 씨한테 너무 차갑잖아. 당신한테도 똑같이 물어보고 싶은데, 여보? 제가 여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니면 누가 당신을 공격했는지 물어봐야 하나? 민호 씨, 전혀 재미없어. 그녀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좀. 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됐어.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즐겁게 보내자. 그래, 알았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그래. 제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녀를 안아주었겠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일 이후로 그녀를 만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남은 휴가 내내 나한테 화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롯데월드에서 하루를 보내며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저는 지수를 거의 무시했지만 아이들 앞이라 예의는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았고 도현에게 보내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지친 몸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지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당신이 나랑 말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아직 몸이 안 좋네. 그럼 푹 자는 게 좋겠다.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마치 잠을 자면 그녀의 불륜이 나을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침묵 속에 숙소로 돌아와 거실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수를 시험해 보기 위해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까 까칠하게 굴어서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일찍 재우고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 그러고 싶은데 마침 오늘 생리가 시작됐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녀의 생리는 우리가 서울을 떠나기 전에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피곤할 텐데 자러 가. 응, 그녀가 말했습니다. 난 수영장 좀 다녀올게. 그녀가 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그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화면을 확대해 그들의 모습을 선명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리를 떴고 저는 그들이 그의 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화장대 위에 그녀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보였습니다. 아이의 생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눌러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도연은 1년 전부터 진지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병원 담당 영업사원이었고 2주마다 만났습니다.
최근 그녀는 그와의 사이에서 딸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이 휴가 기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심지어 도현의 아내도 이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현이 수영장에서 우연히 우리와 마주치도록 계획했고, 지수는 매일 밤 그와 잠자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일주일 내내 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시지에서 도현이 물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그녀가 답했습니다. 생리 중이라고 하면 돼. 그럼 근처에도 안 올 거야. 그녀는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내가 임신하면 의심할 텐데. 도현이 보냈습니다. 아직은 아닐걸. 그녀가 썼습니다. 내가 임신한 시기를 알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있잖아.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 그 사람 자식 아니야. 이미 유전자 검사 다 해봤어. 이메일로 결과 보내줄게. 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야? 그녀가 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도 좋고 아이들도 잘 돌봐주거든. 임신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사람이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진짜 아빠가 누군지 알아? 도현이 물었습니다. 응. 그녀가 답했습니다. 큰애 준우는 예전 남자친구 자식이고 작은애 민우는 전에 같이 일했던 한 의사 자식이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모르길 바랄게. 모를 거야. 그녀가 안심시켰습니다. 만약 이혼하자고 하면 경제적으로 파산시키고 아이들도 못 보게 할 거야. 무섭네. 그가 말했습니다. 아주 무섭지. 그녀가 동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도연에게 보냈습니다. 나랑 말도 거의 안 해. 들킨 것 같아.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체한 줄 알 거야. 오늘 밤에 볼 수 있어? 응, 수영장에서 봐. 8시쯤 들어갈게. 그날 아침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밤새 당신 거네. 민호 씨가 무슨 갯벌 체험인가 가자는데 지루해 죽겠어. 밤에 봐. 이따 봐, 자기야. 그가 답했습니다. 그럼 채요. 지수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끓어오르는 맹목적인 증오였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저를 속였고 저의 진짜 가족을 빼앗았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했기에 이메일을 뒤졌습니다. 역시나 기타라는 이름의 폴더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사 날짜는 1년 반 전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두 아이 모두 아버지가 다르고 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문서를 제 이메일로 전달하고 다른 이메일들을 뒤졌습니다. 8년 전부터 도연을 포함한 여러 남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지갑을 뒤지다 피임약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수술을 했는데 왜 이게 필요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다이어리에는 DH라고 적힌 날들이 있었는데 아마 도연을 만난 날일 것입니다. 또한 피임약을 끊으라는 메모와 같은 날짜에 노섹스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도연을 위해 피임약을 끊고 저와의 관계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다이어리와 약 사진을 찍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직원을 감시할 때 쓰는 앱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휴대전화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비슷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제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화 녹음 앱과 위치 추적 앱도 설치했습니다. 법적 증거로 채택될지는 미지수였지만 정당방위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지수에게서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항공사에 전화해 오늘 밤 늦게 서울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수의 부모님 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인 박 여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래, 민호야. 무슨 일이니? 별일은 아니고요. 오늘 밤에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려고요. 일주일 정도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하지. 지수랑 무슨 일 있는 거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장모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짐을 서둘러 챙기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준우야, 민우야, 일어나. 지금 바로 짐 챙겨서 가야 해. 아이들은 겁에 질리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 가야 해. 이번 주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될 거야. 빨리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가요? 엄마는 도연 삼촌이랑 있을 거야. 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준우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묻자 준우가 답했습니다. 엄마 하루 종일 그 아저씨랑 문자했잖아요. 전화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 어서 가자. 짐 챙기는 것을 돕고 지수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수야. 아침에 당신이 없어서 애들이랑 바람 쐬러 나왔어.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 이따 봐. 지수가 이 메모에서 애정이 빠진 것을 눈치챌지 궁금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마 그녀도 대충 읽고 말겠죠. 우리는 도현이 있는 호텔을 빠져나와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야간 매니저에게 아내가 아직 방에 있지만 언제까지 머물지는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셨길 바랍니다. 매니저가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 공항 리무진을 탔습니다. 예약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며 이혼 절차를 연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불륜 증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수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는 앱을 통해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도연의 주소와 번호를 찾아냈고 그가 청주에 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할 때쯤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짐을 찾아 처가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도착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장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 둘 사이가 좋은 줄만 알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장인어른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수의 이메일에서 찾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도현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세상에, 장모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죄송해요, 민호야. 결혼하고 철이 든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지수가 어릴 때부터 좀 유별났단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끊임없이 남자 문제로 속을 썩였어. 심지어 약혼까지 했다가 파혼한 적도 있는데 너한테는 말 안 했나 보구나.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 대학교 때였지. 장모님이 앨범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야. 지수와 이상훈이라는 남자가 졸업 파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훈이 준우와 무척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사진을 장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준우랑 너무 닮았는데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사진을 살피셨습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닮았어. 그렇지, 여보? 장인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닮았구먼. 상훈이 준우의 친부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증명해야겠지만요. 그 사람 아직 여기 사나요? 제가 묻자 장모님이 답하셨습니다. 응, 가족들이 여기서 유명한 고기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아마 거기서 일하고 있을 게다. 장모님은 식당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셨습니다.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저는 장인어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능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장인어른이 답하셨습니다. 그래, 정말 이 길을 갈 생각이냐? 확실합니다. 지수가 13년 동안 절 속였고 지금도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네 마음 이해하네.
자네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사위였어. 우리 딸이 잘못했지만 자네를 자식처럼 생각했네. 하지만 지수도 내 딸이니 마음이 아프구나.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겠나? 네, 말씀하세요. 지수에게 신체적인 가해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고맙네. 오늘 저녁에 애들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오게.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더 나누자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정희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분야에선 최고니까 월요일 아침 일찍 연락해보게. 감사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지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작별 인사를 하고 아이들을 안아주며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수와 아이들이 없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이 행복했던 기억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거짓말로 더럽혀진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지수 때문에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욕실 거울 속에 저는 이틀간 잠을 못 자 엉망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침대로 들어가 곧장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 부산의 호텔방. 지수는 금요일 밤의 일을 생각하며 남편과 아이들을 마주할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도연의 방에서 나오기 전 샤워를 마쳐서 의심스러운 냄새는 지웠습니다. 평소처럼 소란스러운 아침을 예상하며 문을 열었지만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어디 갔지?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가지와 장난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달려가 보니 민호의 짐도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남긴 메모만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호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디야? 애들은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민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상관 있지. 사랑해, 보고 싶어. 그래서 36시간 만에 연락한 거야? 도현이랑 노느라 우리 없는 것도 몰랐던 주제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애들이 안전하게 있는 줄 알았고 당신 원래 휴대전화 잘 안 보잖아. 헛소리 마. 나 나가는 거 알고 그 사람이랑 밤새 같이 있었던 거 다 알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안다고. 다 안다니 무슨 소리야? 지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봤어. 애들 내 자식 아니더라. 친아빠들이 누군지도 알아냈고 당신이 나 몰래 수술시키고 아이 못 갖게 하려던 계획도 다 알아. 우리 결혼 생활 내내 속였잖아. 이번 여행도 도현이랑 있으려고 핑계댄 거고. 지수야, 다 끝났어. 우린 끝이야. 이미 변호사 만났어. 이혼? 안 돼, 제발 민호 씨. 이혼은 안 돼. 당신이 뭘 원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당장 집으로 가서 얘기해. 얘기할 거 없어. 호텔 방값은 금요일까지 지불됐으니까 거기서 더 놀다 오든지. 당신은 돌아오면 서류 받게 될 거야. 공동 계좌랑 카드는 정지시켰어. 당신 개인 카드는 살아있으니까 그걸로 알아서 해. 민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요, 바람 좀 피웠습니다. 원래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고 결혼하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 2년은 충실했지만 전 약혼자였던 상훈을 만나 준우를 임신했습니다. 민호의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민호가 무슨 잘난 남자도 아니잖아요. 저는 민호가 출장 갈 때마다 외도를 즐겼습니다. 준우가 태어난 후에도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저와 함께 일했던 한 박사의 아이였습니다. 그 한 박사가 민호에게 정관 수술을 제안하도록 제가 꾸몄고 민호는 제 말에 속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민우가 태어난 뒤에도 저는 민호 몰래 은밀하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최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몇 번 잠자리를 가졌고 그는 저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금 거래를 했고 저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민호가 저를 떠날 때를 대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최 씨와 한 일 중 일부는 불법이었지만 그는 제게 비밀만 지키면 안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 무렵 유전자 검사로 두 아이가 민호의 자식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나중을 위해 간직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민호에게 말해야 할 날이 오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 아이들의 아빠는 제가 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보다 거칠었습니다. 금요일 밤까지는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걸레라고 불렀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요, 나 그런 여자예요. 하지만 감히 당신이 나한테 그래? 본때를 보여주겠어. 진짜 무서운 여자가 어떤 건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모든 걸 알게 된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연락처에 있는 최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장님, 저 지수예요. 오, 지수 씨. 부산은 어때요? 망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민호 씨가 다 알아요. 말도 안 돼. 대장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지수와 통화를 끝내고 앱에 저장된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광진구의 한 번호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최 대장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니 지수가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언급하며 민호를 처리해달라고 사주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보험금이 꽤 되거든요. 사고사로 위장해줘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이정희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는 사설 탐정인 박 팀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녹음을 들은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네요. 살인 공모입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통화한 최 대장이 서울 한 경찰서의 최만식 경정임을 알아냈습니다. 부패한 경찰이었습니다. 민호는 신변 보호를 받으며 처가에 머물렀습니다. 검찰과 공조하여 지수의 병원과 최 경정의 뒤를 셌습니다. 지수가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최 경정의 조직에 공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수의 방 숨겨진 금고에서는 엄청난 양의 현금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침내 지수가 부산에서 서울역에 내리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도연 또한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최 경정은 검거 과정에서 저항하다 총격 전 끝에 사살되었습니다. 지수는 구치소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민호는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라며 외면했습니다. 준우와 민우는 모든 사실을 알고 엄마를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호는 한 박사 민우의 친부를 상대로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박사는 스캔들을 두려워해 50억 원이라는 거액에 합의했습니다. 민호는 그 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몇 년 후 민호는 준우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서연 씨와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딸 서아를 낳았습니다. 지수는 감옥에서 에이즈 합병증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민호는 서아와 함께 지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어린 서아가 무덤가에 핀 하얀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예쁜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아빠를 많이 사랑했대요. 민호는 바람결에 전해지는 사과를 느끼며 마침내 지수를 마음속에서 놓아주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웃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야말로 그녀에 대한 진정한 복수이자 승리였습니다.